어머니, 저 아이는 형제가 아니라 제 자리를 빼앗으러 온 아이입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갓난 아이의 울음과 산파의 숨소리, 부엌에서 끓는 미역국 냄새까지 가득하던 안채가 한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붉은 포대기 속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방긋거리던 갓난아기는 형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처럼 웃음을 뚝 멈추더니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고 정확히 아이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산파는 자신도 모르게 포대기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고 방금 해산을 마친 여인은 식은 땀으로 젖은 얼굴을 들며 마다이와 자신의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갓 태어난 동생 앞에서 무슨 불길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호통쳤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기를 미워하는 얼굴도 동생이 생겼다고 토라진 얼굴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인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뒤늦게 알아챈 사람처럼 창백했다. 저 아이가 웃을 때 저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제사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들어온 뒤부터 사람들이 제 이름보다 저 아이의 자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의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방 한쪽에 서 있던 늙은 족보지마한 가난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세하게 입술을 떨었다. 그날 벌어진 일이 단순한 형제의 질투였는지 아니면 수십 년 전이 집에서 한 번 이미 벌어졌던 일을 어린 장손이 먼저 알아본 것인지 지금부터 그 오래된 종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옛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란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보다 사흘 전 첫눈이 내리기 직전에 차가운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 아래 넓은 들과 밤나무 산 하나를 거느린 그 종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온과 두려움을 함께 받는 집이었다. 피와 지붕이 여러 겹으로 이어진 사랑채와 안채, 제사방과 행랑채는 오래된 세월만큼이나 집안의 위세를 보여주었고 해마다 제삿날이 되면 가까운 친척뿐 아니라 먼 고을 사람들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집안 안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 불안이 있었다. 가주가 몇 해 전부터 폐병 비슷한 기침을 앓아 겨울이면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았고 그의 처세는 8월 전 아들을 낳은 뒤 산후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그때 태어난 사내 아이가 지금까지 집에서 당연한 장손으로 자라왔다. 아이는 어머니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총명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변화를 유난히 잘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재혼난 뒤에도 새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굴지 않았고 오히려 임신 소식이 들렸을 때는 어린아이답게 동생이 생긴다며 기뻐했다. 그는 새어머니가 배가 무거워지자 마루에 놓인 물동이를 대신 옮겨주기도 했고 부엌에서 말린 대추를 얻으면 절반을 남겨 산실 앞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 그래서 집안 누구도 아이가 새로 태어날 동생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 아이의 할머니만은 임신이 확인된 뒤부터 사람들 앞에서 묘한 말을 자주 했다. 아이 하나만으로 종가를 맡기면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제 산내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면 뿌리가 든든해질 것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후손이 늘어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은 조금씩 달라졌다. 몸이 튼튼한 아이가 집안을 이어야 한다. 장손이라고 태어난 순서만 보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는 어른들이 자신의 앞에서는 말을 멈추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다. 해산을 사흘 앞둔 저녁 아이는 서당에서 돌아와 제사방 앞을 지나가다가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평소 제사방은 기일이 아니면 문을 닫아두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시어머니와 문중에 늙은 어른들 그리고 족보를 맡아서 온 노인이 들어가 있었다. 아이는 너뜨려던 것이 아니었다. 마루 아래 떨어진 제서채끈을 줍다가 자신의 이름이 들려 걸음을 멈추었을 뿐이었다. 첫째 아이는 전실소생이라도 이미 장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새 아이가 태어난다고 마음대로 이름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족보지기의 목소리였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지금 당장 지우자 했소. 다만 저 아이의 아비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종가를 지킬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요. 첫째는 몸도 약하고 애가도 힘이 없지만 이번 아이는 다르지 않소.
다른 노인이 그래도 살아있는 장손을 두고 둘째를 위해 올리는 일은 문중에 큰 일이라고 말하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더 듣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자신이 들은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동생과 자신의 이름 순서를 어른들이 벌써 이야기한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갯난 걱정을 얹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어른들의 말을 몰래 들었다는 사실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살아있는 장손이라는 말과 둘째를 위해 올린다는 말이 번갈아 떠올라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아이는 평소보다 일찍 제사방 근처에 갔다. 어른들이 어제 무슨 문서를 보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문을 열 생각은 없었다. 그는 그저 문터 밖에 앉아 오래된 창호와 처마 밑을 바라보다가 문 옆에 세워둔 족보함 아래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반쯤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바닥보다 작은 누런 종이에는 먹이 거에 지워져 있었고 한쪽에 푸른 점과 어린아이 얼굴을 대충 그린 듯한 선이 남아 있었다. 아이는 글자를 모두 읽지 못했지만 그림 옆에 적힌 이름 가운데 자신의 집안 성씨와 장자라는 글자 정도는 알아보았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림 속 아이의 이마였다. 오른쪽 머리카락 경계에 작은 푸른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아이가 손을 뻗어 종이를 지우려는 순간 등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족보지 노인이 다가와 재빨리 그 조각을 주워들었다. 노인은 평소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놀란 얼굴로 이것은 내가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가 누구의 그림이냐고 물어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에게도 여기서 종이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아이는 애냐고 되물었으나 노인은 한참 망설이다. 옛날 사람들의 일은 때로는 모르는 것이 집안을 편하게 한다. 고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서당훈장은 늘 조상의 일을 배우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했는데 그 족보를 지키는 사람은 조상의 일을 모르는 편이 낫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해산 전날 밤에는 집안 전체가 잠들지 못했다. 산모의 진통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어 산파가 불려왔고 하녀들은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을 들고 안채를 놓았다. 아이는 자신의 방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새어머니의 신음 때문에 잠들 수 없었다. 아버지는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가다가 기침이 심해져 결국 카인에게 부축을 받아 앉았다. 시어머니는 불경을 외우듯 작은 목소리로 반드시 산에 아이여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바정이 넘어서자 아이는 목이 말라 물을 찾으러 나오다가 제사방 쪽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두 산실의 정신이 팔린 시간에 누가 저곳에 들어가는지 이상했다. 가까이 가 보니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있었다. 그는 족보함을 열어 무언가를 꺼낸 뒤 작은 보자기에 싸고 있었으며 등잔 옆에는 빈 종이와 붓이 놓여 있었다. 아이가 발을 잘못 마루가 삐걱거리자 시어머니는 급히 돌아보았다. 애 아직 자지 않았느냐? 아이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고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 웃으며 내일이면 내게도 동생이 생기니 형답게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다정했지만 그의 손은 보자기를 등 뒤로 숨기고 있었다. 아이는 무엇을 감추느냐고 묻지 않고 돌아섰으나 방으로 가면서 보자기 틈에서 잠깐 보인 푸른색 물건을 기억했다. 새벽 무렵 마침내 산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다. 산내 아이입니다. 산파가 그렇게 애치자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조상께서 종가를 버리지 않았다고 기뻐했다. 사랑채에서 기다리던 친척들도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마다이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어른들이 어제 무슨 말을 했든가 태어난 아이에게 죄가 있을 리 없었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은 여전히 기뻤기 때문이다. 그는 산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산파가 씻긴 아기를 붉은 포대기에 감싸 안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아기의 얼굴은 작고 붉었으며 코와 입술은 평범한 갓난 아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산파의 품에 있던 아기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마다이 가서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조금 돌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순간 아이는 전날 제사방에서 본 종이 조각을 떠올렸다.
아기의 오른쪽 이마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경계에 작은 푸른 점이 있었다. 크기는 좁쌀보다 조금 컸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칠 정도였지만 이치까지 그림 속과 같았다. 아이는 가슴 안쪽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아기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었다. 포대기 끝자락 안쪽에서 어젯밤 시어머니가 숨기던 것과 비슷한 푸른 천조각이 아주 잠깐 보였고 그 위에는 오래된 구름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산파는 형이 왔구나. 동생이 너를 보고 웃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 웃음은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어른들이 산실에서 나오며 둘째가 더 튼튼하게 생겼다. 가주를 닮았으니 문중 어른들이 좋아하겠다. 이제 장손 걱정은 덜었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그 몇 마디가 아이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꺼번에 이어 놓았다. 제사방에서 들은 둘째를 위해 올린다는 말, 족보지기가 숨긴 푸른 점이 있는 애따이의 그림, 시어머니가 밤중에 족보함에서 꺼낸 보자기 그리고 새아기의 포대기에 들어있는 푸른 점까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 아이는 산실 안으로 들어가 새어머니 곁에 섰다. 여인은 힘겨운 얼굴이었지만 맏아들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보고 싶어 왔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산파가 다시 아기를 가까이 데려왔고 포대기 속 아기는 형을 바라보며 또다시 입꼬리를 올렸다. 아이는 며칠 동안 꾹 눌러두었던 두려움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어머니, 저 아이는 형제가 아니라 제 자리를 빼앗아 온 아이입니다. 말이 떨어지자 아기의 미소가 정확히 사라졌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변화를 보았다. 산파는 숨을 삼켰고 새어머니는 놀라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아 시어머니는 분노했지만 족보지 노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는 아기의 이마에 있는 푸른 점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설마 또 같은 일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즉시 마다이를 산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했다. 질투도 정도가 있지.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다니 내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겠느냐. 죽은 어머니까지 언급되자 아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새어머니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말리며 아직 어린이니 이유부터 들어보자고 했으나 시어머니는 사오몸으로 이런 불길한 말을 들을 필요 없다며 며느리를 눕혔다. 아버지도 기침을 하며 들어왔고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여러 어른 앞에서 전날 들은 족보 이야기를 폭로해야 할지 망설였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아기의 이마 자국과 포대기 안쪽의 푸른 점만 말했다. 시어머니는 갓난 아이에게 작은 반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며 포대기초는 자신이 좋은 기운을 받으라고 넣은 오래된 집안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족보지 노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 천을 어디서 꺼내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제사방에 오래 보관된 아기 옷조각일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천이 아무 아이에게나 쓰던 물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이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돌도 되기 전에 죽었다고 기록된 적장자의 포레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방 안 사람들은 그제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오래된 물건을 기란 뜻으로 다시 썼을 뿐이라고 했지만 노인은 그 아이의 이마에도 똑같은 푸른 반점이 있었다는 전해지는 기록까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기의 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출산의 피로도 잊은 듯 몸을 조금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아이의 물건을 입고 있다는 사실보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 물건을 포대기에 넣었는지가 더 불안했다. 시어머니는 옛 장손의 복을 새아이에게 이어주고 싶었을 뿐 다른 뜻은 없다고 했지만 마다이는 자신이 제사방 밖에서 들은 대화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 전 시어머니와 문중 어른들이 새아기가 태어나면 장손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사실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당장 바꾸자는 말이 아니라 혹시 큰아이가 병약하거나 집안을 잇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자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도 살아있고 맏아들도 멀쩡한데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두고 벌써 자리를 논한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운중 어른 한 사람은 집안의 장례를 걱정해 나눈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축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새어머니는 포대기 속 친아들을 바라보다가 맏아이를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기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아기가 아니라 아기를 둘러싸고 움직이는 어른들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날 가장 이상한 일은 저녁에 벌어졌다. 낮에 소란이 조금 가라앉은 뒤 족보지 노인은 혼자 제사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기록을 확인했다. 맏아이가 본 그림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족보함 가장 아래에서 낡은 종이 묶음을 꺼냈고 그 가운데 수십 년 전에 작성된 출생 기록 한 장을 발견했다. 기록에는 과거의 적장자가 오른쪽 이마에 푸른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문장이 실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그 아이의 사망 기록이었다. 동시 족보에는 돌이 되기 전에 얼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같은 해성된 제사방 물품 기록에는 그 아이가 죽은 뒤에는 있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3살 장자의 겨울옷을 새로 지은 족보지기는 자신이 잘못 읽었나 싶어 등잔을 가까이 가져갔다. 분명히 세이라는 글자였다. 죽었다고 기록된 아이가 적어도 3살까지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옆에는 더 작은 글씨로 서쪽 집으로 보냄이라는 문장이 있었고 뒤어 자리를 둘째에게 넘김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노인은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 집에서 벌어지는 장소 논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가문에서 이미 한 번 있었던 일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사랑채에서는 아이의 아버지도 혼자 다른 물건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마음에 걸리던 일이 있어 제사방 주변을 살폈고 족보 아래에서 누게 변한 작은 부적 조각을 주었는 산실의 액을 막는 평범한 종이인 줄 알았지만 희미한 글자를 읽는 순간 손이 굳었다. 남은 글자는 환히 곧 자리를 바꾼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었다. 아래에는 사람 이름 2개의 일부가 있었는데 한쪽은 너무 지워져 알 수 없었고 다른 한쪽에는 현재 맏아들의 이름에 쓰이는 돌림자와 같은 글자가 보였다. 누군가 최근에 떨어뜨린 것인지 수십 년 전부터 바닥에 있다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당장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도 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산실에서 벌어진 소란을 생각하자 망설였다. 만약 아무 관계 없는 오래된 부적이라면 괜히 가족들의 두려움만 키우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숨기는 것 역시 마음에 걸렸다. 그는 결국 종이를 수매에 놓고 다음날 족보지기에게 먼저 물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가 사랑채 문을 닫으려 할 때 마당 건너 제사방에서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제사방으로 들어가자 족보지기는 발견한 출생 기록과 물품 장부를 펼쳐 놓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글씨만 바라보았다. 족보지기는 과거 적장자가 죽었다는 기록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시에 장손이 3살까지 살아있었고 어떤 이유로 서쪽 집으로 보내진 뒤 둘째 아이에게 자리가 넘어간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장들이 누군가 칼로 잘라낸 듯 사라져 있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주운 부적 조각도 내놓았다. 노인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같은 문양의 부적이 과거 집안의 후계가 바뀌던 시기에 쓰였다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 스승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주술 같은 것이 아니라 문중이 후계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사방에 올리던 일종의 맹세문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컸다. 사람들은 후대에 그 의미를 잊고 부적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일부 문중 어른들이 단순히 새아기의 복을 빌기 위해 애떼기를 꺼낸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들은 과거 장손을 밀어내고 둘째를 세웠던 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다시 따르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새어머니는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아기는 젖을 먹고 나서도 울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마다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는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아이를 불길한 존재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갓난 아기가 무슨 욕심으로 형의 자리를 빼앗겠는가.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장손도, 재산도, 족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의 욕심일지도 몰랐다. 그는 시어머니가 임신 기간 내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사내 아이만 낳으면 너는 이 집에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한다. 첫째는 내 몸에서 난 아이가 아니니 내 노후를 지켜줄 사람은 내 아들뿐이다. 가주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누가 집안을 잡느냐에 따라 내 운명도 달라진다. 당시에는 걱정 많은 시어머니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뜻이 달라 보였다. 그는 포대기 안에 넣어진 푸른 천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오래된 비단에는 두름과 한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안쪽에는 작은 먹을씨가 있었다. 불빛에 가까이 가져가자 두 글자가 보였다. 장자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손을 떨며 천을 다시 접었다. 바로 그 순간 포대기 속 아기가 갑자기 웃었다. 방 안에는 어머니와 아기 외에 아무도 없었다. 여인은 아기가 자신을 보고 웃는 줄 알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지만 아기의 시선은 자신의 어깨 너머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안채 벽 하나뿐이었지만 그 벽 너머 방향에는 제사방이 있었다. 낮에 마다이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다시 울렸다. 저 아이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제사방을 보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품에 꼭 안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기의 웃음이 멈췄다. 그는 겁에 질려 산파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본 것을 잊지 않으려 했으며 밤이 밝기를 기다렸다.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아이의 웃음인지 아니면 아이에게 오래전 죽은 장손의 포대기를 몰래 입히고 새로운 후계로 만들려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손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음날부터 그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정해주는 대로 자신의 아들 내어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안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방에서는 8살 장손 역시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자리 하나가 아니라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동생까지 어른들의 욕망 속에서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아이로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어린 마음으로 처음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안채의 분위기는 아이가 태어난 집답지 않게 무거웠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새어머니는 산후의 피로 때문에 얼굴이 참백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유모에게 푸른 포대기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다. 유모는 전날 시어머니가 직접 건넨 물건이라며 조심스럽게 천을 펼쳤고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장자 두 글자를 보고서라 자신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천을 접어 베개 밑에 넣은 뒤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 보았다. 만나기는 평범하게 젖을 찾고 작게 칭얼거렸으며 밤중에 제사방 쪽을 바라보며 웃던 모습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분명하게 생각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을 듯이 있을 리 없었다. 만약 이 아이 때문에 장손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움직임은 반드시 어른들에게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같은 시각 사랑채에서는 아이의 아버지와 족보지 노인이 전날 밤 발견한 기록을 다시 펼쳐놓고 있었다. 공시 족보에서 돌도 되기 전에 죽었다고 적힌 옛 적장자가 다른 장부에서는 3살 겨울옷을 새로 지어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쪽 집으로 보냄과 자리를 둘째에게 넘김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가 전날 밤 제사방에서 무엇을 꺼내는지 아들에게 들은 일을 떠올리며 이제 집안 어른들끼리 조용히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아버지는 가족과 문중 어른 몇 명을 사랑채로 불렀다. 산후의 새어머니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신도 관계된 일이라며 문 밖에 유모를 보내 대화를 듣게 했다.
마다이 역시 처음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나 모든 일이 자신의 말에서 시작되었고 어른들이 자신의 자리를 논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아버지의 판단으로 문 가까이에 앉게 되었다. 족보지 노인은 먼저 오래된 물품 장부를 펴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재 족보에는 과거 선대의 첫째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열병으로 죽었다고 적혀 있지만 같은 시기의 생활 장부에는 그 아이가 3살 때 겨울옷을 새로 지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날짜를 비교해도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 어려웠다. 시어머니는 수십 년 전 하인이 숫자를 잘못 적은 것일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노인은 그 옆에 다른 기록도 읽었다. 아이가 서쪽 집으로 보내졌다는 문장과 그 뒤 둘째 아들이 장자의 자리를 넘겨받았다는 글이었다. 방안이 조용해지자 마다이는 자신이 전날 본 종이 그림의 푸른 점을 떠올리며 노인에게 옛 적장자의 이마에도 정말 같은 흔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오래 망설이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신이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선대 족보지기가 남긴 출생 기록의 오른쪽 이마 머리카락 경계에 푸른 반점을 특별한 표식처럼 적어 두었다는 것이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곧바로 가난아이의 반점은 우연일 뿐이며 같은 자리에 작은 점 하나를 두고 오래전 사람과 연결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도 그 점에는 동의했다. 반점만으로 두 아이를 연결해서는 안 되며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살아있는 아기의 정체가 아니라 애 과거의 기록이 서로 다르고 그 기록과 관련된 물건이 다시 사용되었느냐는 사실이었다. 족보지 노인은 그 자리에서 오래 숨겨온 기억 하나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아직 어린 선생이던 시절 앞선 족보지기에게서 종가의 장손 자리가 한 번 죽음이 아니라 기록으로 바뀐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듣지 못했고 스승 역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말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집안 체면을 위해 덮어둔 옛등 정도로 생각해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물품 장부와 푸른 포대기 조각이 함께 나타난 이상 최소한 관련 기록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제사방의 큰 족보화물, 열고 가장 오래된 장부부터 꺼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책들은 세월 때문에 종이가 부스러질 만큼 악해져 있어 함부로 넘길 수도 없었다. 한 권씩 날짜를 맞추며 살펴보던 중 마다이가 유난히 색이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다른 장보다 가장자리가 깨끗했고 실을 센 구멍의 위치도 조금 달랐다. 족보지기는 그 장이 훗날 새로 끼워 넣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바로 그곳에 옛 적장자의 출생과 사망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반문 앞뒤장에는 그 아이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었다. 특히 제사 때 가족 구성원을 적어둔 별도 면부에는 공식적으로 죽었다는 해 이후에도 2번이나 이름 옆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점이 살아있는 가족이라는 뜻인지 단순한 확인 표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번 작성된 족보가 나중에 수정되었다는 이심은 강해졌다. 그날 오후에는 더 오래된 문서가 발견되었다. 제사방 뒤쪽 좁은 벽장에는 평소 쓰지 않는 제기와 예편지가 여러 묶음으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족보지기가 밑바닥을 정리하다 나무판 사이에서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거대는 천리의 병이 나은 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오래되어 많은 부분이 번져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읽을 수 있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당시 집안의 안주인으로 보였고 자신의 아들이 큰 열병을 앓았으나 죽지 않았으며 몸이 약해져 잠시 애가가 있는 서쪽 집으로 보내려 한다고 적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알면 다시 후계 다툼이 시작될까 두렵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다른 부분에는 둘째 쪽 어른들이 첫 아이를 먼 곳으로 보내면 집안이 조용해진다고 압박한다는 말까지 있었다. 시어머니는 편지가 누구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일부만 남아있으니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아버지 역시 그 의견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서의 연도와 종이 등장하는 가족 관계가 족보에 바로 그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었다. 마다이는 편지 내용보다 한 문장에 오래 시선이 머물렀다.
아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리를 없애려 한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속으로 읽다가 자신이 갓난 동생을 처음 보고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그 말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기록 속에서 사라지는 일이었다. 새어머니는 그 편지의 내용을 유모에게 전해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으며 전날 마다이가 했던 말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형제가 아니라 제 자리를 빼앗아스러운 아이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자신의 친아들을 미워하는 말처럼 느껴져 마음이 찢어졌지만 지금은 그 문장 속에서 다른 의미가 보였다. 반난 아기가 스스로 형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아기를 그렇게 사용하려 하고 있을 수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가 임신 기간에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렸다. 첫째는 애가 세력이 약하다는 말,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면 종가의 중심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경우 누구를 보호자로 세울지 미리 정해야 한다는 말들이었다. 새어머니는 그때까지 그것을 자신과 태어날 아기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현실적인 충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유모를 시켜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으니 들어와 달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안채에 들어오자 그는 푸른 포대기 조각을 내놓으며 왜 하필 오래전 적장자의 물건을 자신의 아기에게 입혔느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좋은 기운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뜻이었다고 다시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님께서는 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를 장손으로 만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이더니 결국 집안을 지키기 위한 대비였다고 답했다. 살아있는 마다이를 당장 몰아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병약한 가주가 세상을 떠난 뒤 첫째가 어리거나 몸이 약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건강한 둘째에게 종가를 맡기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종손이 되면 자신도 집안에서 더 강한 위치를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처로 들어온 여인이 전처 소생의 장손을 키우며 사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다. 친척들 가운데 일부는 마다이를 보며 첫 부인의 얼굴을 닮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애부 사람처럼 대했고 아이가 자라 가주가 되면 자신과 친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밀어내 자신의 아이를 위해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제 아들이 복을 받으려면 남의 자리를 밟고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남의 자리가 아니라 같은 아버지의 자식끼리 집안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첫째 아이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으며 앞으로 누구도 허락 없이 장손의 물건을 아기에게 입히거나 족보에 관한 의식을 시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산후 정신이 약해졌을 데 없는 의심을 한다며 방을 나갔지만 문을 닫는 그의 손이 평소보다 거칠게 떨렸다. 파랑채에서는 과거 기록을 더 확인하기 위해 당시 종가와 연결된 애가 쪽 자료를 찾기로 했다. 오래된 편지에는 서쪽 집으로 보냈다고만 적혀 있었지만 족보지기는 옛 적장자의 어머니가 산 너머 세고을 떨어진 작은 안방과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사람을 보내 그쪽 후적과 물기록을 확인하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었다. 그동안 집안에서는 발견된 문서들을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족보지기와 아버지가 각각 봉인하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문서를 집안 사람끼리 믿지 못해 봉인하는 것이 수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바로 그 수치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어머니, 첫째 아이가 제 아들이고 새로 태어난 아이도 제 아들입니다. 어느 아이든 다른 하나를 밀어내는 도구로 쓰게 두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병약한 얼굴을 바라보다. 내가 오래 살아 직접 또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면 자신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모욕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 역시 집안을 망치고 싶어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뒤 벌어질 혼란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시작된 선택이라고 해서 우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병이 깊어진 이후 어머니와 문중 어른들에게 후계 문제를 너무 많이 맡긴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했다. 마다이는 며칠 동안 제사방 근처에 가지 않았다. 어른들이 무엇을 발견하든 자신이 또 이상한 것을 말하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새로 태어난 동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처음에는 정말로 그 아기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온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어른들의 대화를 들은 뒤부터는 동생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동생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새어머니가 유모를 보내 그를 안채로 불렀다. 아이는 망설이다 들어갔다. 산실에는 시어머니도 친척들도 없었고 새어머니와 갓난아기만 있었다. 여인은 아이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포대기 숫기를 보여주었다. 내가 이 아이를 미워하느냐? 아이는 오래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여인이 무엇이 무서웠느냐고 묻자 아이는 자신이 들은 어른들의 말과 제사방에서 본 그림을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산실에서 했던 말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아기에게 자리를 빼앗아 왔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기가 아니라 누군가 아기를 앞세우려 한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새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는 마다이에게 아이도 너처럼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태어났어라고 말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아기가 작게 울기 시작했다. 새어머니가 달래도 울음은 쉽게 듣지 않았다. 아이는 물러나 있으려 했지만 여인이 잠시 동생의 손을 잡아 보겠느냐고 물었다. 마다이는 망설이다. 아주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다. 갓난아기의 손이 본능적으로 그 손가락을 감싸주었다. 놀랍게도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이는 아기의 얼굴을 가까이서 처음 제대로 바라보았다. 이마에 푸른 점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무서운 표식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아기는 눈을 반쯤 뜨고 형의 손가락을 잡은 채 평범한 갓난 아이처럼 숨을 쉬었다. 아이는 조용히 저 아이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요. 라고 물었다. 새어머니는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니 장손이 무엇인지 형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답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처음 했던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러나 여인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른들이 이미 시작한 일을 자신도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는 동생을 보고 자리를 빼앗는 아이라고 부르지 말자고 부탁했다. 잘못은 잘못한 사람에게 물어라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먼저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마다이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사흘 뒤 서쪽 고을로 보낸 사람이 첫 번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옛 적장자의 외가로 알려진 집은 이미 여러 대 전에 몰락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마을 서당에 오래된 호적 사본 몇 권이 남아 있었다. 그 기록에는 종가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한 아이와 생년과 어머니 이름이 같은 남자아이가 애가 집에 들어온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러 당신 아이는 3살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5살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기록이었다. 공식 족보에서는 1살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가 다른 고을에서는 5살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다. 돌아온 사람은 기록 사본과 함께 당시 애가 집안의 묘지 목록도 가져왔다. 거기에는 5살 된 아이가 겨울 끝 무렵 병으로 실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름은 종가에서 쓰던 이름과 달랐지만 어머니 이름과 출생일이 일치해 같은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족보지기는 그 기록을 읽고 오래 침묵했다. 이제 과거의 일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다. 적장자는 처음 큰 병을 앓았지만 죽지 않았고 집안 후계 다툼 때문에 애가로 보내졌다. 종가에서는 그가 이미 죽었다고 기록해 둘째 아들을 장손으로 만들었으며 실제 아이는 머테리 애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음 자체는 훗날 실제로 찾아왔지만 그의 자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빼앗겨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이 현재 갓난아기와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는 없었다. 족보지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했다. 아기의 이마 반점이 에다이와 같고 그의 포레기 일부를 입고 있었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근거는 없었다. 오래된 물건은 시어머니가 일부러 꺼냈고 반점은 우연일 수도 있었다. 마다이 역시 처음에는 전에의 집에 있던 아이가 다시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중요한 질문을 했다. 옛날에도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접고 둘째를 장손으로 만들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대신 말했다. 사람은 기록을 바꿀 수 있지만 기록이 바뀐다고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의 두 아들에 관한 기록을 새로 작성하도록 했다. 첫째는 전처에게서 태어난 현재의 장손이며 건강하게 살아있고 둘째는 부처에게서 태어난 친동생이며 출생만으로 첫째의 지위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었다. 그것은 아직 유언도 아니고 최종 상속 문서도 아니었지만 누군가 뒤에서 두 아이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조치였다. 이 결정에 가장 반발한 것은 시어머니와 몇몇 문중 어른이었다. 그들은 가주가 병약한 상황에서 미래를 완전히 막아두면 집안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가 장성하기 전에 큰 병을 앓거나 후사를 잊지 못하면 둘째가 자연스럽게 책임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까지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첫째가 실제로 세상을 떠나거나 장성한 뒤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살아있는 아이를 미리 밀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이다. 문중 노인 중 한 사람이 과거 집안도 당시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족보지기가 처음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그 이유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록을 보고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이유를 다시 내세우면 무엇을 배운 것이 있습니까? 방은 오래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은 종가가 끊기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은 알지만 종가를 이어가기 위해 아이 하나의 이름을 받는다면 그 종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조금씩 평정을 되찾는 듯했다. 마다이는 다시 서당에 다녔고 새어머니는 몸을 회복하며 두 아이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지 않았다. 마다이는 안채에 들를 때마다 동생의 작은 손을 한 번씩 잡았고 갓난아기는 이상하게도 형이 가까이 오면 울음을 줄이는 일이 많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귀신의 징조가 아니라 형의 목소리와 손길에 익숙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던 족보지기는 마음 한구석에 의문을 놓지 못했다. 과거 적장자를 애가로 보내고 족보에서 죽은 아이로 만든 일은 확인되었지만 그 사건과 관련된 푸른 포레기 조각과 자리를 바꾼다는 맹세문이 지금까지 제사방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더구나 누군가 바로 최근까지 그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고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일부러 사용했다. 그는 이 문서의 빈 부분을 다시 조사하다 제사방 바닥에 오래된 목판 하나가 주변과 색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목판을 억지로 뜯지 않고 아버지와 문중 어른들을 불러 함께 들어 올리자 아래에서 납작한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오래된 문서와 작은 아이 옥단추가 들어 있었다. 바로 그 옥단추는 과거 5살에 죽은 적장자가 첫돌에 입었다는 옷의 그림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구름무늬를 가지고 있었다. 문서 가운데 가장 위에 놓인 종이는 과거 적장자를 서쪽 애가로 보내던 날 작성된 것이었다. 내용은 예상보다 더 냉정했다. 첫 아이를 애가로 보내어 본가의 후계에서 제외하고 둘째를 장자로 세운다. 훗날 처씨가 돌아오더라도 본가의 재산과 제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아래에는 당시 집안 어른 3사람의 수결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현재 시어머니의 친정쪽 선조와 연결된 성씨였다. 모두가 그 글씨를 보고 놀랐지만 더 큰 문제는 문서 뒤쪽이었다. 누군가 훨씬 최근에 먹으러 짧은 메모를 덧붙여 놓았다.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먹비든 다른 부분보다 선명했고 글씨의 습관 역시 오래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족보지기가 등불 아래에서 천천히 일자 방안의 표정들이 굳어졌다. 같은 방식이면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옛 절차를 따른다. 작성자의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글씨 끝에 찍힌 작은 붉은 인장은 현재 문중에서 재산 문서를 관리하는 한 어른이 사용하는 것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즉시 누구도 그 문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봉인했다. 마다이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자신이 처음 느낀 두려움의 정체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새로 태어난 동생은 과거의 아이가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어른들이 오래전 한번 사용했던 방법을 다시 꺼내 두 번째 아이의 이름 뒤에 숨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사방 바닥 아래에서 나온 문서가 공개된 다음날 종가집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마에 있는 푸른 점이나 이상한 웃음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모두의 관심은 훨씬 현실적이고 두려운 문제로 옮겨갔다. 오래전 살아있던 적장자를 예가로 보내고 둘째를 장자로 세운 방식이 문서로 남아있었고 누군가 최근 그 옛 절차를 다시 따르자는 메모까지 남겼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장 먼저 현재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노인을 불러 붉은 인장을 확인하게 했다. 노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다른 토지 문서에 찍힌 인장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 모양과 마모된 부분까지 거의 같았다. 그는 얼굴이 참백해진 채 그 메모를 직접 쓴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먼 어른들이 오래전 관리를 참고해 두 아이의 후계 순서를 다시 검토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장손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느냐고 물었고 노인은 가주의 병이 깊고 첫째 아이의 애가가 약하며 새로 태어난 아이의 애가 쪽이 문중에 더 많은 토지와 인맥을 연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말은 종가를 위한 판단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두 아이의 삶을 재산과 세력의 저울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마다이는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처음 동생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동생을 향한 두려움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도 알기 시작했다. 자신을 밀어내려 한 것은 포대기 속 아기의 웃음이 아니라 그 아기의 이름을 이용해 집안의 이익을 계산한 어른들이었다. 아버지는 사건을 집안 말싸움으로 끝내지 않고 과거의 기록부터 완전히 확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족보지기와 마을 훈장 가까운 문중 노인 두 사람을 불러 옛 적장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하게 했다. 먼저 확인된 것은 당시 첫째 아이가 큰 열병을 앓은 뒤에도 살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외가의 호적과 겨우 기록 식량 잠부가이를 뒷받침했고 5살이 되던 해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까지 이어졌다. 즉 종가의 공식 족보는 실제 죽음보다 몇 년 앞서 그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사이 둘째 아이는 장자로 올라갔고 제사와 토지 상속 순서까지 달라졌다. 더 오래된 편지에는 첫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고 적는다면 언젠가 그 죄가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적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훈장은 그 글을 읽고 나서도 귀신이나 벌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기록을 거짓으로 만드는 순간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다음 거짓이 필요해지고 결국 후손들은 처음의 이유조차 모른 채 잘못된 자리를 진실처럼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종가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 지금의 마다이는 선대의 잘못과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 그의 자리 자체는 오래전 한번 애곡된 계보위에서 이어진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아이의 자리를 다시 빼앗아 과거를 고칠 수도 없었다. 과거의 지음을 바로 잡는다고. 새로운 아이를 지운다면 같은 죄를 다른 이름으로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조사가 이어지면서 과거 적장자를 예가로 보낸 일이 단순히 아이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오래된 재산 장부에는 첫째 아이가 본가에 남아 있었다면 훗날 물려받았을 논과 산이 따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기록된 직후 그 재산 대부분이 둘째 계통으로 넘어갔다.